오늘은 조선의 천재 방랑시인 짐삿갓의 파란만장했던 여정을 아주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양반가 자제였던 그가 왜 스스로 하늘을 가린 채 평생 조선 팔도를 떠돌면서 사람들을 조롱했던 걸까요? 그 파격적인 삶을 지금부터 차분히 한번 들여다보죠. 첫째로 그의 비극적인 탄생과 삿갓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성취가 사실은 가장 끔찍한 죄악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김삿갓이 딱 그랬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대역죄인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명문을 써서 장원급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죄인이 자기 친할아버지였던 겁니다. 이 진실을 알고 나서 조상을 욕보였다는 엄청난 죄책감에 자신은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며 큰 삿갓을 시고 방랑을 시작하게 되죠. 둘째는 이 죄책감이 빚어내는 언어의 마술이에요. 스스로를 벌하면서 시작된 길이었지만 그의 그 천재성은 길 위에서 가짜 선비들을 혼내주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그의 시는요, 한자로 뜻을 보면 우아한 칭찬 같아요. 하지만 우리말로 소리내어 읽는 순간 아주 통쾌하고 원색적인 욕설이 되어버리죠. 글자를 쪼개고 지명을 정반대로 비틀어서 조롱하는데 이게 마치 오늘날 힙합의 통쾌한 디스랩과 똑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면에 숨겨진 낭만과 삶의 철학입니다. 평생 세상을 조롱하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랑했던 연인 가련과의 애절했던 사별, 그리고 한밤중에 굳게 닫힌 성문 앞이나 초라한 밥상을 마주했을 때 그 절망감조차 그는 웃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평생 복잡한 문자로 세상을 비웃던 천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는 가장 단순한 말로 슬픔을 토해냈죠. 이 놀라운 역설은 그의 언어 유희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배고픔과 삶의 모순을 꿰뚫는 깊은 철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김삿갓의 그 낡은 삿갓은 세상을 피하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권위주의와 위선을 가장 예리하게 베어냈던 조선 최고의 칼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드디어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백, 두보, 소동파 같은 중국의 대문호들을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바로 우리 땅, 조선 팔도를 누비며 술과 해악으로 세상을 비웃었던 전설적인 인물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갓 쓰고 죽장 짚은 방랑의 아이콘, 바로 난고 김병연. 우리에게는 김삿갓으로 훨씬 더 유명한 분이죠. 김삿갓 하면 보통 재미있는 욕설시를 쓴 사람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욕해서 장원급제를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김삿갓의 인생은 요즘 말로 하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구합니다. 그가 평생 삿갓을 쓰고 하늘을 보지 못한 채 떠돌아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글로써 죽인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제1화에서는 그 충격적인 운명의 장난을 다뤄보겠습니다. 할아버지를 글로 죽였다니 무슨 폐륜 같은 소리인가요? 이야기를 하려면 1811년 조선 순조 때 일어난 홍경래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평안도는 차별받는 지역이었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평안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 난을 진압하는 최전선에 김삿갓의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평안도 선천의 방어사, 즉 군사 책임자가 바로 김익순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잘 나가는 무관이었죠. 안동 김씨면 당시 세도 정치의 핵심 가문,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런 집안 사람이 반란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네, 반란군이 쳐들어오자 김익수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허무하게 항복해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반란군에게 술까지 바치며 목숨을 구걸했다는 겁니다. 아, 무관으로서 최악의 행동이네요. 당시 다른 지역 수령들은 끝까지 싸우다 순절했습니다. 특히 가산군수 정씨는 성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해 충신으로 추앙받았죠. 그런데 김익수는
결국 난이 진압된 후 그는 대역죄인으로 처형당하고 집안은 풍비박산, 즉 패족이 됩니다. 패족이요? 패족이란 역적의 가문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벼슬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양반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분증에 빨간 줄이 그어져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죠. 아, 집안이 역적으로 몰렸으니 자손들이 고생했겠군요. 다행히 김삿갓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강원도 영월 산골로 숨어들어 간신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벼슬을 하다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할아버지가 역적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겨서 키웠죠. 김삿갓, 즉 김병연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글공부를 하며 자랍니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김병연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영월 관아에서 열린 백일장에 나갔는데 백일장이란 오늘날 모의고사 같은 것으로 과거 시험 준비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시제, 즉 시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충신 정시의 충절을 논하고 역적 김익순을 통렬하게 꾸짖으라. 세상에, 이건 운명의 장난이라기보다 잔인한 우연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김병연이 그동안 한문 실력을 갈고 닦았던 모든 재능을 이 글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글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김익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명문을 써냅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마디로 완벽한 비판문이었습니다. 너는 한 번 죽어서는 그 죄가 가벼우니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조상들 앞에 무슨 낯으로 서겠느냐. 개나 돼지만도 못하다. 젊은 선비의 의분이 담긴 그야말로 완벽한 탄핵문이었죠.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장원이었습니다. 심사관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젊은이의 문장력과 의리를 보라 하고 말이죠. 장원급제라니 기뻐서 집에 달려갔겠네요. 네, 득이양양하게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장원 소식을 알렸겠죠. 그러자 어머니가 통곡하며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네가 욕한 그 김익순이 바로 네 친할아버지다. 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어요. 충격 그 자체였죠. 유교 사회에서 자손이 조상을, 그것도 할아버지를 가장 심한 말로 욕보였으니 이는 씻을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다 결심합니다. 나는 조상을 욕보인 죄인이니 감히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큼지막한 삿갓을 눌러 쓰고 가족을 뒤로 한 채 영원한 방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김병연이 죽고 김삿갓이 태어난 순간이죠. 그 운명적인 글, 한 구절씩 뜯어서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 비장하면서도 날카로운 문장을 감상해 보시죠. 한 구절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순을 탄핵하는 글, 탄 김익순 문에서입니다. 망군 시일 우망친. 임금을 잊은 그날 조상마저 잊었으니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충성도, 자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효도도 모두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만사 유경 일사인. 10,000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고 한 번 죽는 것이 그나마 어질다 하겠네. 그 죄가 너무 커서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강렬한 비판입니다. 평생 일작 경수인. 평생 누린 벼슬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뿐. 일작은 한 잔의 술이자 관직을 뜻하는 이중적 표현입니다. 벼슬아치로 살았던 모든 세월이 수치스럽다는 의미죠. 후세 수칭 청백인. 후세 그 누가 그대를 청백리라 하겠는가. 청백리는 깨끗하고 결백한 관리를 말합니다. 역사에 영원히 오명을 남기리라는 저주입니다. 혼비탕화 장위귀. 혼은 끓는 물과 불 속으로 날아가 영원히 귀신이 될 것이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골거 임천 역불민. 뼈는 산천에 묻힌다 한들 백성조차 되지 못하리라.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고통받고 육신이 땅에 묻혀도 조선의 백성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날카롭네요. 자기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절대 쓸 수 없는 글이죠. 바로 그 아이러니가 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효심 깊고 재능 있는 젊은이가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조상을 욕보인 것이니까요. 10,000번 죽어도 죄가 가볍다. 자기 핏줄인 줄 모르고 쓴 글이라 더 가슴이 아프네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거대한 슬픔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반 사회의 위선을 찢어발기나 자유로운 시인이 될 수 있었죠.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시작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조선 최고의 천재 시인을 얻게 된 셈이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화부터는 삿갓을 쓴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가 어떤 파란방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집을 떠난 김삿갓, 과연 세상은 그를 환영해 주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춥고 배고픈 나그네의 설움을 기가 막힌 유머로 승화시킨 에피소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는 죽장 짚고 다음 2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는 장원급제의 영광이 한순간에 폐련이라는 비극으로 바뀌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어머니로부터 네가 욕한 역적 김익순이 바로 네 할아버지다라는 진실을 들은 김변현. 그 충격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그 길로 방 안에 틀어박혀 곡기를 끊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나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다. 맞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조상을 욕보인 죄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었죠. 그는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또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자발적 유배를 택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가장 김병현은 자신의 양반 신분을 상징하는 갓과 도포를 벗어던집니다. 대신 하인이나 상주들이 쓰던 거친 대삿갓, 즉 중립을 눌러쓰고 집을 나섭니다. 양반의 검은 갓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이 쓰는 삿갓을 선택한 거군요. 네,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죠. 양반 김병현은 그렇게 죽고 김삿갓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분신이 된 삿갓을 두고 쓴 시가 있다면서요? 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삿갓이 삿갓을 소재로 쓴 영립, 즉 삿갓을 읊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김삿갓 문학의 정수이자 그의 인생관이 집약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 한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먼저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아립등 허주 둥둥 뜬 내 삿갓은 빈배와 같다네. 일착 평생 40추 한 번 썼다 하면 평생 40년이라. 목수 경장 수야독 목동은 가벼운 차림으로 들소를 따라가고 어웅 본색 반사구 어부는 본래 모습 그대로 갈매기와 버타네. 취래 탈괴 간화수 취하면 벗어걸고 꽃나무를 바라보며 흥도 휴등 완월루 흥이 나면 들고 올라 달맞이 누각에 가네. 속자 의관 개회식 속세 사람들의 의관은 모두 거칠해지만 만천풍우 동무수 온 하늘에 비바람 쳐도 나만 근심 없도다. 첫 구절부터 심오하네요. 둥둥 뜬 내 삿갓은 빈배와 같다. 여기서 허주, 즉 빈배라는 단어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허주는 단순히 사람이 타지 않은 배가 아닙니다. 장자의 철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빈 배가 와서 내 배에 부딪히면 아무리 성격 급한 사람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자아와 욕심을 비운 상태를 뜻합니다. 김삿갓은 나는 이제 욕심도 이름도 신분도 다 비워버린 빈 껍데기 같은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아, 그냥 떠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웠다는 뜻이군요. 그럼 두 번째 줄, 한 번 썼다 하면 평생 40년이라. 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집을 나설 땐 20대였잖아요. 날카로우십니다. 사실 이 시는 김삿갓이 방랑 생활을 오래 한 뒤인 중년 혹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추, 즉 40번의 가을은 그가 삿갓을 쓰고 보낸 기나긴 세월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화에 배치한 이유는 이 시가 그의 평생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어떤 의미인가요? 목동은 가벼운 차림으로 들소를 따라가고 어부는 본래 모습 그대로 갈매기와 벗한다. 이 구절은 자신을 자연 속에서 사는 목동이나 어부에 빗댄 겁니다.
양반의 무거운 예법과 체면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어 사는 자유로운 삶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5번째, 6번째 줄이 재미있네요. 술 마시고 달규건 가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취하면 삿갓을 벗어 걸어두고 꽃나무를 바라보며 흥이 나면 삿갓을 들고 올라가 달맞이 누각에 간다. 삿갓은 평소엔 하늘을 가리는 형벌의 상징이지만 술에 취하거나 흥이 나면 자유롭게 벗기도 하고 들기도 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속세 사람들의 의관은 모두 거칠해지만 온 하늘에 비바람 쳐도 나만 근심 없다. 여기서 양반들을 비꼬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속자는 점잖은 척하는 양반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비싼 갓과 도포는 체면칠해용이라 비가 오면 젖을까봐 전전긍긍하지만 내 싸구려 삿갓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실전용이니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김삿갓 특유의 정신승리이자 풍자입니다. 비참한 현실을 유머와 자부심으로 비틀어버리는 것이죠. 삿갓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 그의 손에 들린 또 하나의 필수 아이템이 있죠. 네, 바로 대나무 지팡이, 죽장입니다. 삿갓은 하늘을 가리는 방패라면 지팡이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창이자 의지할 다리였습니다. 김삿갓은 이 지팡이를 소재로도 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데 죽장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이 동행 기계춘 너 지팽이를 끌고 동행한 지 몇 번의 봄이던가. 전정 영석 노등빈 앞길이 험하다고 어찌 자주 오르내림을 아끼랴. 거래 직지 천봉을 들어올려 곧바로 가리키니 천봉우리에 달이 뜨고 토고 횡휘 만악운 거꾸로 휘두르니 만골짜기에 구름이 흩어지네.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지팡이 하나 들었을 뿐인데 달이 뜨고 구름이 흩어진다니 마치 무협지의 고수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김삿갓 시의 매력인 호기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거짓골을 한 나그네의 낡은 나무 막대기일 뿐이지만 김삿갓 시 속에서 이 지팡이는 세상을 호령하는 지휘봉이 됩니다. 천봉월과 만학운이라는 웅장한 대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장시켜버리죠. 첫 구절에서 너 지팡이를 끌고 동행한 게 몇 번의 봄이던가 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마치 친구처럼 대하네요. 정확한 관찰입니다. 김삿갓에게 지팡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외로운 방랑길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사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너라고 부르며 대화를 나눈 겁니다. 삿갓과 지팡이 둘 다 대나무로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죽장망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이라는 뜻으로 가장 소박한 차림으로 떠나는 여행을 의미하죠. 김삿갓은 스스로를 죽장군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대나무 지팡이를 인격화해서 장군이라고 부른 거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고 친구처럼 지낸 겁니다. 고독이 느껴지면서도 참 낭만적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김삿갓 씨는 한자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가요? 사실 김삿갓 씨의 진가는 언어 유희에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썼지만 그걸 우리말 소리로 읽으면 욕설이 되거나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영립과 죽장은 비교적 진지한 정통 한시에 속하지만 다음 화부터 소개할 시들은 한자를 가지고 노는 파자와 이중적 의미가 폭발합니다.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삿갓을 썼지만 그 삿갓 덕분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시를 읊을 수 있게 된 김삿갓. 오늘 영립과 죽장 두 편의 시를 통해 그의 비장하면서도 호탕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머리엔 삿갓, 손엔 지팡이, 그리고 가슴엔 붓 한 자로 품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양반집 도련님이었던 그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밥과 잠잘 곳부터가 문제였죠. 과연 조선 팔도의 인심은 그를 반겨주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 제3화입니다. 지난 시간 삿갓을 쓰고 비장하게 집을 떠난 김삿갓.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양반 김병현은 사라지고 거지 김삿갓의 현실이 시작되었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천재 시인이라도 당장 오늘 밤 잘 곳과 먹을 밥이 없으면 그저 초라한 나그네일 뿐이죠.
집을 떠난 그는 강원도 산골을 지나 금강산을 구경하고 관동 지방을 거쳐 북쪽 함경도 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함경도요? 거기는 산세도 험하고 당시 변방 지역이라 인심도 거칠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지어진 시들을 보면 배고픔과 푸대접에 대한 서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김삿갓은 그 비참함을 눈물이 아닌 기발한 언어 유희, 즉 말장난으로 승화시킵니다. 오늘은 그가 방랑 초기 야박한 세상에 날린 유쾌한 한방을 만나보겠습니다. 배고픈데 밥도 안 주면 화가 날 텐데 어떻게 유쾌하게 풀었나요? 방랑 초기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을 지날 때로 추정됩니다. 해는 저무는데 밥 한 술 얻어먹으려다 쫓겨난 김삿갓이 마당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즉석에서 읊은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십수하, 즉 스무나무 아래서입니다. 이 시는 출처가 확실한가요? 워낙 김삿갓 씨라고 떠도는 게 많아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는 김삿갓과 관련된 여러 시집과 설화집에 수록되어 전승되어 온 작품입니다. 구전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핵심 내용은 일치합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십수하 30개 스무나무 아래 30나그네가 40가중 50씩 40집 중에 50밥을 얻어먹네. 인간 70 기우사 인간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있으랴. 불여 귀가 30씩 집에 돌아가 30밥을 먹느니만 못하네. 가만히 들어보니 숫자가 우리말이랑 비슷하네요. 30객은 30이니까 서러운 나그네?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구절의 20, 즉 스무는 숫자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20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 이름, 바로 스무나무입니다.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옛말로 스무가 20을 뜻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죠. 즉, 첫 구절은 스무나무 아래서라는 뜻이고 언어 유희는 30부터 시작됩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20수, 스무나무는 실제 나무 이름, 30, 서른은 서러운, 40, 마흔은 망할, 50, 쉰은 상에서 쉰, 70, 이르는 이런. 아, 20만 예외였군요. 그럼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전체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무나무 아래 서러운 나그네가 망할 집구석에서 상한 쉰밥을 얻어먹네. 인간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있으랴. 차라리 집에 돌아가 30밥이라도 먹느니만 못하구나. 와, 망할 집구석에서 쉰 밥을 주다니 이런 일이 있나? 이걸 점잖은 한자로 표현했다니 정말 천재적이네요. 욕을 하는 건지 시를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게 김삿갓 시의 매력입니다. 한자로 쓰면 그럴듯한 시인데 우리말 소리로 읽으면 욕이 되는 거죠. 이런 언어 유희를 쌍관이라고 하는데 김삿갓은 이 기법의 달인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서러운 처지를 한탄만 하지 않고 이렇게 재치로 승화시킨 겁니다. 숫자로 욕을 한 것도 재미있는데 혹시 더 기막힌 에피소드는 없나요?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삿갓이 함경도나 강원도의 한 부잣집에 들렀을 때 일입니다. 주인이 나그네 행색을 보고 아주 낡은 개다리 소반, 즉 작은 밥상에 쌀알은 거의 없는 멀건 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개다리 소반이요? 그게 뭔가요? 개다리 소반은 다리가 아주 짧고 작은 밥상을 말합니다. 보통 혼자 먹거나 대접이 변변치 않을 때 내놓는 소반이죠. 더군다나 그 위에 올라온 죽은 쌀알은 거의 없고 물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물 같은 죽이라니 너무하네요. 그런데 김삿갓은 화를 내는 대신 그 죽그릇을 들여다보며 아주 우아하게 시를 한 수 없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런 시였다고 합니다. 사각 송반 죽일기 네 다리 소반 위에 죽 한 그릇
천광 운영 공배회. 하늘의 빛과 구름 그림자가 그 안에 함께 감도는구나. 주인 막도 무한색. 주인이여 체면이 없다 말하지 마소. 오해 청산 도수래. 나는 청산이 물속에 거꾸로 비쳐오는 것을 사랑하네. 와, 표현이 정말 예술이네요. 죽이 너무 묽어서 거울처럼 하늘과 구름이 비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청산이 물에 비쳐서 좋다고 하다니 비꼬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더 대단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줄, 천광 운영 공배회, 즉 하늘의 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감돈다 때문입니다. 혹시 이 구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글쎄요, 아주 유명한 말인가요? 네, 이건 성리학의 대가 주자가 쓴 아주 유명한 시 관서유감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원래 주자는 학문의 깊은 깨달음을 맑은 연못에 비친 하늘에 비유했는데 김삿갓은 이걸 건더기 없는 맹물죽에 갖다 붙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죽이 어찌나 맑은지 주자 선생님의 깨달음을 얻을 정도다 라고 놀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잠깐 주자의 원시를 먼저 들어보시죠. 반묘 방당 일감계. 반이랑 네모난 연못 한 거울처럼 열려 있는데. 천광 운영 공배회. 하늘의 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감돈다. 눈거 하득 청여허. 문논이 어찌 이리 맑은고. 위유 원두 활수래. 그것은 근원에서 생생한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라네. 아, 이 시는 무슨 뜻인가요? 주자는 이 시에서 연못의 물이 맑은 이유를 근원에서 끊임없이 샘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학문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맑고 깊어진다는 뜻이죠. 성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런 고상한 시를 멀건 죽에 갖다 붙였다니. 바로 그겁니다. 김삿갓은 유식한 척하면서 주인의 인색함을 통렬하게 조롱한 겁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다리 소반 위에 죽 한 그릇이 놓였는데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그 안에 함께 감돈다. 주인이여, 체면 없다고 말하지 마소. 나는 청산이 물에 거꾸로 비치는 이 풍경을 사랑하네. 체면 없다 말하지 말라는 것도 반어법이죠? 정확합니다. 체면 없다 하지 마라는 사실 너 정말 체면도 없냐? 라고 묻는 거죠. 주인은 아마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을 겁니다. 성리학의 성인 주자를 끌어다가 당신네 죽은 깨달음을 얻을 만큼 맑습니다 라고 비꼰 건데 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풍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김삿갓이 주자의 시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김삿갓의 진짜 실력입니다. 그는 단순히 욕만 잘하는 게 아니라 경전과 고전을 꿰뚫고 있었던 진짜 문인이었습니다. 주자의 관서유감은 조선시대 선비라면 누구나 암송하던 시였으니 그 자리에 있던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즉시 알아챘을 겁니다. 알아챘다면 더 창피했겠네요. 그렇죠. 아, 저 나그네가 주자시를 인용하는구나 하다가 그걸 우리 죽에 갖다 붙였네 라고 깨닫는 순간의 그 당황스러움. 이게 바로 김삿갓 풍자의 백미입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라 고전을 패러디해서 품격 있게 조롱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명언을 패러디한 밈 같은 건가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명언이나 유명한 대사를 비틀어서 웃음을 주는 것처럼 김삿갓도 주자의 명시를 패러디해서 풍자한 겁니다. 이게 바로 김삿갓이 단순한 방랑시인이 아니라 천재 언어 예술가인 이유입니다. 배고픔과 푸대접조차 시로 요리해 먹었던 김삿갓. 숫자로 욕하고 주자의 시를 패러디하고 그의 언어 감각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시를 통해 우리는 김삿갓의 두 가지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는 서민적인 쌍관법으로 속 시원하게 욕하는 모습. 다른 하나는 고전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지식인들을 조롱하는 엘리트 문인의 모습이죠. 이렇게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쓴맛을 본 김삿갓.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이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명승지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짓골을 잠시 잊고 천재 시인으로서의 예술혼을 불태우게 되죠. 다음 화는 눈이 좀 정화되겠네요. 아름다운 금강산을 노래한 김삿갓의 서령적인 시세계,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매운맛 김삿갓이었다면 다음 사화에서는 순한맛 예술가 김삿갓을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침내 조선 최고의 명승지이자 모든 선비들의 로망이었던 금강산에 닿게 됩니다. 아, 금강산. 천하의 절경을 마주했으니 김삿갓의 시상, 즉 시적 영감도 엄청나게 떠올랐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선비들은 금강산에 가면 용이 승천하네, 구름이 춤을 추네 하며 어려운 한자들을 섞어 상투적인 시를 짓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김삿갓은 달랐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식어를 다 빼버리고 마치 현대음악의 랩 비트처럼 리듬감이 살아있는 아주 기발하고도 시각적인 시 한 수를 던집니다. 랩피트 같은 한시라니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해서 교과서나 각종 문학관에도 꼭 소개되는 김삿갓의 대표작 금강산입니다. 어려운 한자 하나 없이 금강산의 빽빽한 숲과 기암괴석을 눈앞에 그려줍니다. 들어보시죠. 금강산 송송백백 아맘회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잣나무 바위 바위를 돌아가니 수수산산 처처기 물물 산산 곳곳이 기하구나. 한자를 잘 모르는 저도 뜻이 쏙쏙 들어와요. 송송백백 암암 같은 글자를 계속 반복했네요. 네, 한문학에서는 이를 첩어, 즉 단어를 반복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곁에 또 소나무가 있고 바위를 돌면 또 바위가 나오고 물을 건너면 또 산이 나오는 금강산의 끝없이 깊고 험한 산세를 단 14글자로 완벽하게 영상처럼 묘사해낸 겁니다. 정말이네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산산 물물 하니까 그 끝없는 절경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천재의 발상이란 이런 거군요. 더 놀라운 건 이 시가 완전히 새로운 기법이라는 겁니다. 보통 한시는 어려운 전고, 즉 옛 고사를 인용하거나 화려한 수사를 써야 수준 높다고 평가받았는데 김삿갓은 그런 관습을 깨고 가장 단순한 단어의 반복만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전체 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잣나무, 바위, 바위를 끝없이 돌아가며 오르니 물, 물, 산, 산. 곳곳마다 모두 기이하고 아름답구나. 끝없이 이어지는 금강산의 절경을 마치 카메라가 이동하듯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트래블 브이로그처럼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시죠. 경시구경은 잘했는데 잠은 어디서 잤나요? 여전히 행색은 거짓골이었을 텐데요. 그게 또 문제였습니다. 금강산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금강산의 한 큰 절에 묵으려 했는데 스님들이 김삿갓의 남노한 행색을 보고는 불목하니, 즉 절에 허드렛 일꾼 취급을 하며 쫓아내려 한 겁니다. 아유, 또 문전박대인가요? 그런데 김삿갓이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글 꽤나 읽었다는 콧대 높은 노승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나와 시구 잊기 내기를 해서 네가 이기면 융숭하게 대접할 것이고 지면 당장 산에서 쫓아내겠다. 오, 드디어 시 배틀이 벌어진 거군요. 네, 한시의 기본인 대구법 배틀입니다. 노승이 먼저 시구 한 구절을 던지면 김삿갓이 그에 맞는 완벽한 짝을 지어내야 하는 거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노승이 먼저 공격합니다. 노승이 먼저 시작합니다. 영침 녹수 의무습 그림자가 푸른 물에 잠겨도 옷은 젖지 않고 김삿갓이 즉시 응수합니다. 몽답 청산 각불고 꿈속의 청산을 밟아도 다리는 아프지 않네. 와, 노승이 그림자, 물, 옷을 쓰니까 김삿갓이 곧따로 꿈, 산, 다리로 완벽하게 받아쳤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한시의 대구법입니다. 명사는 명사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김삿갓은 즉흥적으로 완벽한 대군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한 실력이네요. 그럼 노승은 어떻게 나왔나요? 당황한 노승은 이번에는 금강산의 엄청난 깊이를 자랑하며 필살기를 던집니다. 노승이 말합니다. 석전 천년 방도지 절벽에서 돌이 천년을 굴러야 비로소 땅에 닿을 듯하고 돌이 1000년을 굴러야 바닥에 닿는다니 골짜기가 엄청나게 깊다는 뜻이네요. 이걸 김삿갓은 어떻게 받아치나요? 스케일에는 스케일로 압도해버립니다. 노승이 깊이 즉 아래를 이야기했으니 김삿갓은 높이 즉 위로 응수합니다. 김삿갓이 답합니다. 봉고 일척 감마천 봉우리가 한 자만 더 높았어도 감히 하늘에 닿았으리라. 한 자만 더 높았어도 하늘을 쓸었다. 와, 정말 압도적입니다. 1000년 구르는 돌보다 하늘에 닿는 봉우리가 훨씬 더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노승은 이 구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거지지만 속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기상을 품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결국 노승은 크게 사과하고 김삿갓을 상석에 모셔 산의 진미와 좋은 차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시 대결 이야기도 실제 기록에 있는 건가요? 이 일화는 구전으로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고받았던 시구들이 정확히 김삿갓의 작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김삿갓이 즉흥적으로 대구를 만들어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대구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대구법은 한시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두 구절을 나란히 놓았을 때 글자 수, 품사, 의미가 서로 대칭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승과 김삿갓의 대결을 다시 보면 그림자가 푸른 물에 잠겨도 옷은 젖지 않고 꿈속에 청산을 밟아도 다리는 아프지 않네. 그림자 대 꿈, 푸른 물 대 청산, 옷 대 다리, 젖지 않다 대 아프지 않다. 이렇게 완벽하게 대응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대칭을 이루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시를 잘 짓는다는 건 단순히 글재주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어휘력, 순발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삿갓은 이 모든 능력을 겸비한 천재였던 거죠. 정말 통쾌한 이야기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김삿갓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삿갓은 삿갓 하나 덜렁 쓰고 다녔지만 그의 붓끝에서 나오는 지성과 기백만큼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 제5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삿갓과 함께 조선 팔도를 누비는 흥미진진한 여정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금강산에서 노승과 기막힌 시배틀을 벌이며 사이다를 안겨주었던 김삿갓.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네, 아름다운 금강산의 전기를 듬뿍 받은 김삿갓은 발걸음을 더 북쪽으로 돌립니다. 바로 산세가 험하고 기후가 매서운 함경도, 즉 북관 지방입니다. 아, 함경도면 당시 유배지로도 많이 쓰이던 아주 추운 곳이잖아요. 방랑객의 얇은 옷차림으로는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삿갓이 함경남도 함주와 홍원을 잇는 험한 고개, 함관령을 넘을 때의 일입니다. 때는 분명 4월, 즉 봄이었는데 고갯마루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있고 칼바람이 불었죠. 이때 그 추위를 묘사한 시가 바로 함관령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국어 교과서와 수많은 문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함관령 씨 들어보고 싶네요. 네, 들어보시죠. 함관령 4월 함관령 4월의 함관령 고개는 북청 군수한 북청 군수도 추위에 덜덜 떨겠구나. 두견 금시발 진달래가 이제야 겨우 피기 시작했으니 춘역 상산난 봄조차도 산이 높아 오르기 힘든가 보네. 와, 마지막 구절이 정말 예술이네요. 봄조차도 산에 오르기 힘들어서 이제야 진달래가 핀다니요. 추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 우아하게 포장했어요.
그렇죠. 춥다고 불평하는 대신 계절인 봄을 의인화해서 험한 산을 낑낑대며 올라오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전체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4월의 함관령 고개는 너무나 추워서 북청 군수님도 추위에 떨 정도라네. 진달래꽃이 이제야 겨우 피기 시작했으니 봄이라는 계절조차도 이 높은 산에 오르기 힘든가 보다. 사화 금강산 편에서 보셨듯 김삿갓은 풍자뿐만 아니라 이런 순수 서정시에도 엄청난 천재성을 보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 구절. 북청 군수도 춥다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북청은 함경도에서도 특히 추운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북청 군수님도 떨 정도라고 하면 그 추위가 얼마나 극심한지 조선 사람들이면 누구나 공감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베리아도 이보다는 따뜻하겠다 정도의 과장법이죠. 춥고 배고픈 건 시로 달랜다 쳐도 잠은 어디서 자야 하잖아요. 함경도 인심은 어땠나요? 불행히도 함경도의 날씨만큼이나 인심도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삿갓이 단천을 지나 길주 땅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길주에는 허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과객, 즉 나그네를 재워주는 집이 단 한 곳도 없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문전박대를 한 거군요. 네. 그래서 화가 난 김삿갓은 길주를 떠나 바로 위쪽 동네인 명천으로 갑니다. 명천은 우리가 먹는 명태의 어원이 된 곳일 정도로 고기가 썩어나는 동네였죠. 그런데 이 명천의 어전, 즉 어촌마을에서도 생선 꼬리 하나 못 얻어맞고 푸대접을 받습니다. 아, 완전 과객의 지옥이네요. 가만히 있을 김삿갓이 아니죠. 어떤 시로 갚아줬나요? 네, 이 에피소드는 역사적인 지명 디스시로 유명합니다. 지명의 한자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반대의 현실을 꼬집는 기가 막힌 언어 유희를 선보이죠. 들어보시죠. 길주 길주 불길주 길주 하건만 이름처럼 길한 고을이 아니고 허가 불허가 허가 하건만 하룻밤 잠자리도 허락하지 않네. 명천 인불명 명천 하건만 사람들의 인심은 박지 못하고 어전 식무어 어전 하건만 내 밥상에 물고기 한 마리 없구나. 와, 이건 진짜 힙합 펀치라인 아닌가요? 마을 이름값 좀 하라고 제대로 팩트 폭행을 했네요. 맞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길주야 네 이름이 길할 길자인데 전혀 길하지 않구나. 허씨야 네 성이 허락할 허자인데 나그네 하룻밤 재워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구나. 명천아 네 이름이 밝을 명자인데 사람들 인심은 하나도 밝지 않구나. 어전이야 네 이름이 물고기 어자인데 내 밥상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구나. 지명 하나하나를 다 비꼬았네요. 마을 이름과 사람들의 성씨가 가진 긍정적인 뜻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들의 위선과 야박함을 통렬하게 조롱한 겁니다. 특히 허가 불허가 부분은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서도 의미는 완전히 뒤집는 정말 천재적인 언어 유희입니다. 김삿갓은 지명을 이용한 풍자를 자주 쓴 건가요? 네, 김삿갓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지명이나 인명의 한자 뜻을 활용해서 현실과 대비시키는 거죠. 이번 시에서는 길주의 길은 길할 길인데 실제로는 불길하고 허씨의 허는 허락할 허자인데 실제로는 허락하지 않고 명천의 명은 밝을 명자인데 실제로는 어둡고 어전의 어는 물고기 어자인데 실제로는 물고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름과 실제의 괴리를 통렬하게 비판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남인데 강도 없고 남쪽도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정확히 그런 방식의 풍자죠. 김삿갓은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단순히 웃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름과 실제가 다른 위선적인 사회를 비판했던 겁니다.
시를 듣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아마 길주 허씨들과 명천 사람들은 이 시가 퍼진 뒤에 얼굴 좀 붉혔겠어요. 그럼요. 이 시는 당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 함경도의 매서운 칼바람을 꼬집는 통쾌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얼고 배는 고팠지만 김삿갓의 붓끝은 함경도의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고난을 언제나 유쾌한 시로 베어넘기는 김삿갓. 그의 방랑기를 따라가다 보니 삶의 여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함경도에서 쓴맛을 제대로 본 김삿갓은 이제 발길을 돌려 조선의 중심이자 잘난 양반들이 모여있는 한양, 즉 서울과 기호지방 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수도권 진출인가요? 가짜 선비를 혼쭐내는 진짜 천재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다음 6화에서는 서당 훈장과 벼슬아치들을 글 한 줄로 박살내는 김삿갓의 사이다 일화들을 모아오겠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오늘은 함경도의 매서운 추위와 야박한 인심을 녹여버린 김삿갓의 해약 한 잔을 마셔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 제6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함경도의 팩트 폭행범 김삿갓. 이제 어디로 왔나요? 함경도의 추이를 뒤로하고 김삿갓은 이제 조선의 교육과 문화가 집중된 기호지방, 즉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로 내려옵니다. 이곳은 곳곳을 서당이 있고 자칭 선비라는 사람들이 넘쳐나던 곳이었죠. 그럼 김삿갓이 대접을 좀 잘 받았겠는데요? 아무래도 글 공부하는 동네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짜 선비들이 많아서 김삿갓의 남루한 행색만 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특히 한 마을의 서당에 들렀다가 겪은 문전박대 사건은 김삿갓 일화 중 최고의 레전드로 꼽힙니다. 아, 그 유명한 서당욕 이야기군요. 네. 김삿갓이 어느 마을 서당에 들러 하룻밤 묵기를 청했는데 훈장이라는 사람이 김삿갓의 삿갓과 누더기를 보더니 어디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신성한 학문의 전당에 발을 들이느냐며 하인들을 시켜 쫓아내려 했습니다. 훈장이라면 덕을 갖춰야 하는데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삿갓은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붓을 빌려 서당 벽에 시 한 수를 갈겨 쓰고 떠나는데 이 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한 시인데 우리말 소리로 읽으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되거든요. 이거 방송사고 나는 거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소개해 주시죠. 이 시는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수록된 대표적인 풍자시입니다. 제목은 욕설 모 서당, 즉 어느 서당을 욕하다라는 뜻인데 서당욕이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욕설 모 서당. 서당 내조지. 서당인 줄을 이미 일찍부터 알았으나 방중 개존물 방 안에는 모두 귀한 분들 뿐이로다. 생도 재미십 학생은 모두 합쳐 10명도 안 되는데 선생 내부랄 선생은 나와서 인사조차 하지 않는구나. 와, 한자 발음이 심상치 않네요. 일단 점자는 한자 뜻부터 풀이해 주시죠. 네, 한자의 문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서당인 줄을 이미 일찍부터 알았으나 방 안에는 모두 귀한 분들 뿐이로다. 학생은 모두 합쳐 10명도 안 되는데 선생은 나와서 인사조차 하지 않는구나. 예의 없는 훈장을 살짝 비꼬는 내용이죠. 오, 뜻만 보면 아주 점잖은 시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우리말 소리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당시 김삿갓이 느꼈던 분노가 그대로 전해지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훈장은 나중에 이 시를 읽고 오호, 이 나그네가 나를 귀한 분이라고 칭송했구나 하고 좋아하다가 소리내어 읽어보고는 뒤늦게 뒷목을 잡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의 훈과 음을 이용한 고도의 언어 유희입니다.
자신의 지성을 이용해 무식하고 무례한 권위주의자들을 조롱한 김삿갓식의 사이다 복수극인 셈이죠.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김삿갓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한문을 아는 것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입니다. 양반들은 한자를 독점하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했죠. 그런데 김삿갓은 바로 그 한자를 이용해 양반들을 조롱한 겁니다. 일종의 역이용이군요. 정확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가 두 가지 층위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첫째, 한자의 뜻으로 읽으면 훈장의 무례함을 비판하는 점잖은 시가 되고, 둘째, 우리말 소리로 읽으면 욕설이 되는 거죠. 이런 이중 구조를 만들어낸 자체가 천재적입니다. 그럼 훈장은 처음엔 칭찬인 줄 알고 좋아했겠네요? 그렇죠. 아마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보시오, 이 나그네가 나를 칭송하는 시를 남기고 갔소 하며 자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훈장님, 그런데 이걸 소리내어 읽으면 하고 알려주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겠죠. 서당 훈장뿐만 아니라 잘난 척하는 선비들도 많이 혼내줬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삿갓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젊은 선비들이 개를 잡아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개고기 파티를 하고 있었군요. 네, 김삿갓이 그 광정을 보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구상유치로군요. 구상유치요? 선비들은 김삿갓이 한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구상유치라는 말이 심한 욕설로 들렸거든요. 화가 난 선비들이 김삿갓을 붙잡고 무슨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왜 욕설로 들렸나요? 구상유치는 한자로 구상유취라고 쓰면 입에서 아직 젖비린 내가 난다는 뜻으로 어린애처럼 철없는다는 심한 욕설입니다. 입구, 오히려 상, 젖유, 냄새 취 자를 써서요. 아, 그럼 선비들이 화낼만 하네요. 네. 하지만 김삿갓은 태연하게 종이에 한자를 써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한자는 구상유취가 아니라 구상유취였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다른 한자인가요? 정확합니다. 김삿갓이 쓴 한자는 이렇습니다. 개구, 초상상, 선비유, 모일취, 즉 개의 초상에 선비들이 모였다는 뜻이죠. 개를 잡아먹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아, 욕설인 줄 알았는데 사실 묘사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선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욕처럼 들렸는데 김삿갓이 쓴 한자를 보니 개 초상에 선비들이 모였다는 사실 묘사일 뿐이니까요. 항의를 하자니 자신들이 개고기 먹은 걸 인정하는 꼴이고, 그렇다고 넘어가자니 분하고.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삿갓의 언어 마술입니다. 같은 소리 구상유취에 두 가지 한자 조합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구상유취,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는 욕설. 다른 하나는 구상유취, 개 초상에 선비들이 모였다는 사실 묘사. 김삿갓은 욕을 하면서도 욕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교묘한 장치를 만든 겁니다. 정말 기발하네요. 한자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니. 또 다른 일화도 있나요? 네. 김삿갓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공시성을 가진 부잣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김삿갓이 문 앞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기를 청했지만 주인은 거짓골의 김삿갓을 보고 썩 꺼지라며 쫓아냈습니다. 또 문전박대네요. 화가 난 김삿갓은 대문 기둥에 시 한 수를 써놓고 떠났습니다. 제목은 욕공시가, 즉 공시 집안을 욕하다입니다. 들어보시죠. 인문 노방 폐공공, 문 앞에 늙은 삽살개가 컹컹 짖는데 지시 주인 성왈공, 주인 놈 성씨가 공시인 줄 알겠노라. 황혼 죽겠년 하사, 황혼역의 나그네를 쫓아내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인가? 공실 부인 각하공, 부인의 아래 구멍을 잃을까 두려운 건가? 와, 이건 정말 원색적이네요. 그런데 한자를 보니 공자가 계속 나오는데 뜻이 다 달라요? 바로 그게 이 시의 핵심입니다. 공자가 딱 세 가지 뜻으로 동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의 공공은 개 짖는 소리 컹컹, 두 번째 구절의 공은 성씨 공,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공은 구멍 공입니다. 같은 글자 하나로 세 개의 전혀 다른 의미를 엮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서 컹컹 짖는 개를 보니 주인이 공시구나. 황혼의 나그네를 쫓아내다니 혹시 부인 걱정에 그러는 건가? 이런 뜻이군요. 겉으론 상황 묘사 같은데 속은 완전한 욕설이네요. 정확합니다. 개가 짖는 소리 컹컹으로 시작해서
공시성을 등장시키고 마지막에 구멍공으로 마무리하는 이 구성은 김삿갓 풍자시 중에서도 가장 대담하고 정교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성씨를 이용한 풍자라는 점은 함경도 길주편과 같은 방식이지만 수위는 훨씬 높죠. 지금까지 여러 시를 보니까 김삿갓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김삿갓의 언어 유희는 크게 세 가지 기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쌍관법. 한자의 뜻과 우리말 소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욕설 모서당이나 구상유취가 대표적이죠. 특히 구상유취는 같은 소리의 두 가지 한자 조합을 활용한 절묘한 예입니다. 둘째, 반어법. 지명이나 이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정반대로 비트는 방법. 길주, 길주, 불길주가 그 예입니다. 셋째, 과장법. 상황을 극도로 과장해서 풍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섞어 쓴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법의 핵심은 위선과 권유에 대한 저항입니다. 김삿갓은 한문이라는 지배층의 언어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조롱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김삿갓은 단순히 욕쟁이 아저씨가 아니라 정말 언어의 마술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김삿갓에게 시는 세상의 불합리함에 맞서는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그는 시 한 줄로 가르쳐준 것이죠. 배고픈 나그네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으면서 공자를 운운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선인지를 폭로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서 삼경을 외우고 한시를 짓는 것이 교양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삿갓은 묻습니다. 그 많은 책을 읽고도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김삿갓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기호지방을 뒤흔든 김삿갓. 다음은 어디로 향하나요? 이제 거친 풍자를 잠시 내려놓고 김삿갓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충청도와 전라도를 거치며 만난 여인들과의 로맨스, 그리고 한자를 쪼개고 합치는 천재적 유희, 파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로맨스군요. 네, 다음 7화에서는 김삿갓의 또 다른 면모,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시인으로서의 김삿갓을 만나보겠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오늘은 서당 혼장의 콧대를 꺾어버린 김삿갓의 유쾌한 언어 마술과 함께했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 제7화입니다.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김삿갓의 방랑길에 찾아온 뜨거운 로맨스와 기막힌 파자놀이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김삿갓의 발길이 충청도와 전라도라는 남쪽 들판에다 본격적인 연문을 뿌리기 전 그의 가슴을 먼저 적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함경도에서 만난 여인 발연과의 만남입니다. 아, 남쪽의 풍류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의 방랑 인생에서 유일하게 3년 가까이 머물게 했던 첫사랑 같은 존재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가련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놀라운 언어 유희가 있었기에 훗날 남쪽 지방에서 수많은 여인과 선비들을 홀린 파자시의 전설이 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7화에서는 그 서막인 가련 이야기와 함께 한자를 쪼개고 합치는 파자의 기초를 아주 달콤하게 맛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삿갓이 가련을 만나게 된 계기가 예사롭지 않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 대목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삿갓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내려오던 길에 불영암이라는 암자에서 공허라는 스님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시로 의기투합하여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님이 떠나는 김삿갓에게 이렇게 귀띔을 합니다. 함흥에 가거든 가련이라는 기생을 꼭 만나보시게. 스님이 기생을 소개해준다는 게 재미있네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일이죠. 안변 땅을 지나다가 한 노파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는데 이번에도 함흥에 가거든 가련을 꼭 만나보라는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이름을 들은 김삿갓이 함흥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공허 스님과 노파가 바로 가련의 부모였다고 전해집니다. 아,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사위들 사람을 불러들인 셈이군요. 가련이 얼마나 특별한 여인이었으면 부모가 그런 방식으로 인연을 만들었을까요? 마침내 함흥에 도착한 김삿갓이 가련의 방에 들었을 때 그녀가 선비님의 성씨를 묻자 김삿갓은 직접 대답하는 대신 기발한 파자 퀴즈를 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종이에 글자를 적는 시인용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성은 사람인, 한일, 밑에 들립, 그 아래 임금 왕이 있으며 양 옆에 점이 2개 찍힌 글자라네. 잠시 생각하다가 사람인, 한일, 들립, 임금왕. 합치면 쇠금자가 되네요. 바로 이게 파자입니다. 한자를 분해해서 수수께끼처럼 내는 거죠. 가련은 이 퀴즈를 단번에 마치고는 역시 범상치 않은 선비님이시군요 라며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성씨 하나로 여심을 사로잡다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인 가련을 가지고도 아주 유명한 시를 남겼죠? 네, 바로 가련기시, 즉 기생 가련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가련이라는 이름에 담긴 2가지 뜻, 즉 사랑스럽다와 가엾다를 교묘하게 섞은 작품으로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수록된 대표적인 시입니다. 들어보시죠. 가련행색 가련신 가련한 행색에 가련한 이 몸이 가련문전 방 가련 가련의 문 앞에서 가련을 찾아왔네. 가련 차의 전 가련 가련한 인의 뜻을 가련에게 전하면 가련 능지 가련심 가련도 능히 가련한 이 마음 알아주겠지. 와, 한 줄에 가련이 2번씩인데 들을 때마다 뜻이 바뀌니까 리듬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첫 줄, 가련한 행색에 가련한 이 몸이라니 자기 자신을 가련하다고 먼저 노래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첫 줄이 핵심입니다. 삿갓을 쓴 초라한 나그네가 나는 이런 가련한 몰골을 하고 있는 가련한 사람이오 하고 먼저 자신을 낮추는 거죠. 뒤이어 그런 내가 당신 가련을 찾아왔고 이 가련한 마음을 알아달라는 구조입니다. 자기 비하와 구애가 동시에 담긴 절묘한 첫 줄이죠. 그러니 가련이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 시에 감동한 가련은 김삿갓과 무려 3년 가까이 함께 지내며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필합니다. 3년이나 살았다면 정착할 법도 한데 왜 결국 떠난 건가요? 그게 바로 김삿갓의 운명이죠. 스스로를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여겼기에 한 곳에 머물러 행복해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계절만 돌고 오겠다며 붙잡는 가련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면서 시 한 수를 남깁니다. 가련문전 별 가련 가련의 문 앞에서 가련과 이별하려니 가련 행객 우 가련 가련한 나그네의 행색이 더욱 가련하구나. 가련 막석 가련거 가련아 가련한 이 몸 떠나감을 슬퍼하지 말라. 가련 불망 귀 가련 가련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가련에게 돌아오리니. 끝까지 가련이라는 단어로 슬픔을 노래했네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왔나요?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한 계절이라 했지만 김삿갓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고 훗날 다시 함흥으로 돌아왔을 때 가련은 이미 세상을 뜬 뒤였습니다. 김삿갓을 기다리다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죠. 가련의 무덤 앞에서도 시를 남겼다면서요. 네, 다행히 그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가련기시나 이별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시에는 가련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언어 유희도 그 재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처연한 슬픔만 남아있죠. 들어보시죠. 일별 종후 기감망 헤어진 뒤 어찌 잊었을까마는 여골 위분 아수상 그대는 이미 백골이 되었고 나는 백발이 되었구나. 난경영한 춘적적 거울 속 내 몰골 처량한데 봄마저 쓸쓸하고 풍소 음단 월망망 바람 소리만 소소하고 그대 목소리 들을 길 없는데 달빛만이 망망하구나. 와, 2번째 줄이 정말 가슴을 치네요. 그대는 백골, 나는 백발.
이 한 줄에 두 사람의 엇갈린 세월이 모두 담겨 있어요. 바로 그 대꾸가 이 시의 핵심입니다. 너의 뼈는 가루가 되었고 나의 머리는 서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단 두어 절로 갈라놓은 겁니다. 평생 언어 가지고 장난했던 그가 마지막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말로 슬픔을 토해낸 거죠. 마지막 구절 바람소리만 소소하고 달빛만이 망망하다는 것도 참 쓸쓸하네요. 네. 바람소리는 들리는데 가련의 목소리는 끊겼고 달빛은 여전히 밝은데 가련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를 쓸 때 김삿갓은 이미 중년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비웃고 세상을 풍자했던 그가 딱 한 사람 앞에 선만큼은 무장해제가 된 거죠. 사랑을 유희로 풀면서도 그 속엔 짙은 고독이 깔려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가련과의 시간은 김삿갓에게 가장 따뜻한 휴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본성은 그를 다시 길 위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련에게서 배운 사랑과 더 날카로워진 파자 실력을 갖추고 드디어 충청도와 전라도로 내려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도의 풍류객들과 기생들, 그리고 거만한 양반들과 벌이는 파자 대결이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 8화에서는 글자를 쪼개서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김삿갓의 지적 유희가 폭발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오늘은 김삿갓의 유일하고도 애절했던 로맨스 가련 이야기와 함께 파자의 기초를 맛보았습니다. 드디어 풍류의 고장, 전라도, 즉 남도에 입성했습니다. 남도라면 예로부터 예항, 즉 예술의 고향이라 불리던 곳이죠. 맞습니다. 글 좀 읽는다는 선비들과 기생들이 특히 많았던 곳이죠. 김삿갓은 이곳에서 자신의 전매 특허인 파자를 무기로 수많은 전설을 남깁니다. 파자라면 지난 시간 맛보기로 봤던 글자 쪼개기 퀴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자의 모양을 분해하거나 합쳐서 전혀 다른 뜻을 만들어내는 지적인 유희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가 전라도 일대의 거만한 선비들과 영리한 기생들을 이 파자로 굴복시켰던 가장 잘 알려진 에피소드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글자 하나로 상대방의 위선을 찌른 파자라고요? 네. 이응수라는 분이 전국을 돌며 김삿갓 시를 수집해 1939년에 펴낸 김립시집 계열 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들어볼까요? 어느 날 김삿갓이 산속 암자에 들렀을 때 글 좀 읽었다는 선비 하나가 김삿갓의 남노한 행색을 비웃으면 이렇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네 같은 거지가 어찌 감히 신선 같은 내가 머무는 이곳에 오느냐? 그러자 김삿갓은 종이에 딱 2줄을 적어 보여줬습니다. 인거 산위선, 사람이 산에 사니 신선이요. 인거 곡위속, 사람이 골짜기에 사니 속물이라. 뜻은 알겠는데 이게 왜 파자인가요? 바로 그 설명이 핵심입니다. 신선 선자를 뜯어보면 왼편에 사람인자, 오른편에 외산자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산 옆에 있으면 신선이 된다는 거죠. 속될 속자는 사람인 옆에 골곡자가 붙은 겁니다. 김삿갓은 이 글자 구조를 파자로 써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산에 있다고 신선인 줄 아느냐? 마음이 새 속의 골짜기에 있으면 넌 그저 속물일 뿐이다. 선비는 이 글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졌다고 합니다. 글자 구조 자체가 이미 그런 뜻을 담고 있었군요. 파자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한자의 철학까지 꿰뚫는 기술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파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주 재미있는 보충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삿갓이 한옥밤 신세를 지러 어느 집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 부부가 나그네 앞에서 밥을 차려주기 싫은지 서로 파자로 암호 대화를 나눕니다. 파자로 암호 대화를요? 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량 복일 하오리까. 사람인과 어질 양을 합치면 먹을 식자가 되고 점복과 한 일을 합치면 윗상자가 됩니다. 즉 밥상을 올릴까요? 라는 뜻이죠. 참고로 또 차자와 8팔을 합쳐 19, 즉 밥을 차릴까요? 로 전하는 이본도 있습니다. 아, 인양을 합치면 식이 되고 복일을 합치면 상이 되는 거군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답합니다. 산산하거든. 월월자 2개를 합치면 벗붕자가 되고
매산자 2개를 합치면 날 출자가 됩니다. 즉, 이 친구 나가거든 차려라는 뜻이죠. 와, 나그네 앞에서 대놓고 저 사람 나가면 밥 차려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파자의 달인인 김삿갓 앞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요. 김삿갓은 그 즉시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채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를 날립니다. 정구 주교로구나. 이아심 토베가. 이게 또 파자인가요? 네, 마지막까지 파자로 받아친 겁니다. 정자와 구자를 합치면 오를 가자가 되고 대나무 죽과 어릴 요를 합치면 웃을 소자가 됩니다. 즉 가소롭다는 뜻이죠. 그리고 버금 아와 마음 심을 합치면 악할 악자가 되고 흑 토와 흰 백을 합치면 놈 자자가 됩니다. 즉 나쁜 놈이라는 뜻이죠. 결국 가소롭구나 이 나쁜 놈아 라고 파자로 욕을 퍼붓고 나간 겁니다. 암호로 무시했다가 암호로 욕을 얻어먹은 셈이군요. 진짜 공자 앞에서 문자 쓸 꼴이네요. 그런데 일부 자료에는 김삿갓이 그냥 퇴장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뒤늦게 깨닫고 오히려 더 잘 대접했다는 결말로 전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파자로 속이려다 파자로 당한 인색한 부부의 이야기라는 점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삿갓 시 중에서 리듬감이 가장 좋기로 소문난 시라면서요? 네, 전라도 일대에서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선견선이선이라는 시입니다. 대동기문이라는 야사문헌 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인데 역시 이 책의 원문을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으로 언급하는 출처임을 밝혀둡니다. 신선 선자 하다를 가지고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언어 유희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한 글자를 8번이나요? 직접 들어볼게요. 네, 이 시는 2가지 신선 선자를 섞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선 선자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은 뜻이지만 모양이 살짝 다른 또 다른 신선 선자입니다. 귀로 들으면 모두 선선선이지만 눈으로 보면 2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들어보시죠. 선견 선위선. 신선이 신선을 보니 신선이요. 선견 선위선. 또 신선이 신선을 보니 신선이로다. 선선견선선. 신선과 신선이 신선과 신선을 보니 선선견선선. 이 또한 신선과 신선이 신선과 신선을 보는 것이로다. 와,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까딱이게 되네요. 다 선선선인데 뜻이 다 통해요. 이 시의 묘미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에 사는 선비나 이 방랑 나그네나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신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 나 같은 나그네도 너희 같은 풍류객과 다를 바 없는 신선이다 하는 김삿갓의 자부심이 담긴 겁니다. 그냥 말로 나도 신선이다 하면 건방져 보이는데 이렇게 시로 만드니까 오히려 통쾌하게 느껴지네요. 마지막 이야기는 김삿갓이 어느 양반을 아주 제대로 골탕 먹인 파자시라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잔치자리에서 집주인이 김삿갓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글자를 파자로 쪼개서 내게 교훈이 될 만한 시를 지으면 술을 한 통 주겠다. 그러자 김삿갓이 믿을 신자를 가지고 즉석에서 시를 짓습니다. 믿을 신자를 보면 왼쪽에 사람 인자, 오른쪽에 말씀 언자가 붙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말이 곧 믿음이다는 뜻을 글자 구조 자체에 담고 있는 거죠. 김삿갓은 이 구조를 파자로 써서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이는 불신. 사람의 말이 믿음직하지 못하면 하위 이는 어찌 사람의 말이라 하겠는가. 신이 무인. 믿음에서 사람을 빼버리면 유언이. 그것은 그저 빈말일 뿐이로다. 와, 한자를 쪼갰다가 합쳤다 하면서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일침을 날린 거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줄, 신이무인, 즉 믿음에서 사람을 빼버리면 그 부분이 가장 날카롭습니다. 믿을 신자에서 사람 인을 빼면 말씀 언자만 남잖아요. 그게 그저 빈말이 된다는 거죠. 술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뜸을 들이던 주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약속을 지켜라 라고 돌려 말한 겁니다.
결국 주인은 감탄하며 술뿐만 아니라 푸짐한 안주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 안에 파자도 있고 훈계도 있고 압박도 있군요. 정말 다기능이네요. 오늘 8화를 보고 나니 김삿갓은 단순히 운 좋게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나그네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전라도의 그 까다로운 선비들이 김삿갓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한자를 그들보다 훨씬 자유자재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파자는 그에게 세상을 비웃는 장난감이기도 했지만 동시 자존감을 지키는 갑옷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전라도에서 파자의 달인으로 이름을 떨친 김삿갓. 다음 9화에서는 우리 채널의 주제와도 가장 잘 맞는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죠? 네, 바로 김삿갓의 영원한 벗, 술입니다. 잔 속에 달을 띄우다 김삿갓의 인생 철학이 담긴 음주 에피소드들을 모아오겠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오늘은 글자를 쪼개 세상을 바꾼 김삿갓의 파자 유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9화에서는 삿갓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시 안에 숨겨놓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말을 뒤집어서 웃음을 만드는 반어법, 두 번째는 한문으로 읽으면 철학인데 우리말 소리로 읽으면 밥상이 차려지는 기법이에요. 밥상이 차려진다고요? 한시에서 어떻게 밥상이 나와요?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삿갓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8화까지 삿갓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거쳐 남도 깊숙이 들어갔었죠. 오늘 9화에서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방랑 초기 경기도와 충청 일대를 돌아다니던 때로 갑니다. 왜요? 순서가 바뀌는 건가요? 오늘 두 편의 시는 기법이 서로 달라요. 첫 번째 시는 말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웃음을 만드는 반어법. 두 번째 시는 한시 전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내는 이중독법이라는 기법을 쓰고 있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삿갓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시 안에 감쪽같이 담아낸 작품들이에요. 반어법은 예전에 5화에서 지명 풍자할 때 나왔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5화에서 함경도 지명을 비틀었던 그 기법이랑 같은 원리예요. 이번엔 돈 이야기에 쓴다는 차이가 있지만요. 이중독법은 오늘 처음 나오는 기법이에요. 시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는 간음야점이라는 작품입니다. 김립 시집 등 여러 자료에서 동일한 원문이 확인됩니다. 간음야점이요? 제목이 좀 강렬한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간음야점의 간은 어려울 간, 음은 마실 음이에요. 야점은 들판의 주막이라는 뜻입니다. 풀면 들판의 주막에서 겨우겨우 술을 마시다가 되죠. 아, 그냥 가난한 나그네가 주막에서 술 마시는 이야기군요. 맞아요. 삿갓이 한창 방랑 중이던 어느 날 해가 기울어 들판 어귀에 허름한 주막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보니 엽전이 7입. 7입이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당시 엽전 한 잎이 지금 가치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술 한 사발 값이 될까 말까한 아주 적은 돈이에요. 지갑에 500원짜리 동전 7개 있는 상황이랄까요? 아, 그 돈으로 술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공감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시를 들어보시죠. 천리 행장 부일가 천리길 떠날 채비로 지팡이 하나만 짚고 왔는데 여전 칠엽 상운다 남은 돈 7입 그래도 많다고 하네 낭중 개이 심심제 주머니 속에 너에게 이르노니 깊이 깊이 있어라 야점 사양 견주하 들판 주막 석양 무렵에 술을 보았으니 어찌하랴. 어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머니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맞아요. 7립밖에 없으면서 그 돈을 향해 너는 많은 편이야 깊이 있어라 하는 거죠. 근데 석양의 술을 보았으니 어찌하랴고 끝을 맺어요. 어찌하려는 결국 마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전형적인 삿갓식 자기 합리화입니다. 돈이 많아. 근데 술이 보이네? 어쩔 수 없다. 이 논리예요. 시 전체가 앞과 뒤가 서로 모순이잖아요.
일곱립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고 깊이 넣어두라고 했다가 결국 어찌하랴로 끝내는 거죠. 이렇게 현실을 정반대로 뒤집어 표현하는 걸 반어법이라고 해요. 아, 반어법. 오화에서 길할 길자인데 전혀 길하지 않다고 했던 그거랑 같네요. 정확해요. 그때는 지명을 비틀었고 이번엔 자기 감정과 행동을 비틀었어요. 돈이 없을수록 많다고 하고 쓰지 말아야 할수록 어찌하랴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웃기면서도 쓸쓸해요.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이건 진짜 술꾼의 심리 아닌가요? 저도 저런 생각 해본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이 시에 이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3, 4행이 다른 버전도 전해지는데요. 낭중 이유 시천수, 하필 신근 구주전. 즉 주머니 속에 시천수가 있으니 어찌 힘들게 술값을 구하랴. 오, 이 버전이 더 호탕한데요? 시가 있으면 돈 필요 없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 버전은 돈 7잎을 두고 갈등하는 소시민의 모습이고 이본은 훨씬 기세가 큰 방랑 시인의 모습이에요. 어느 쪽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원래 버전이 더 좋아요. 7립 들고 주막 앞에서 망설이는 게 더 삿갓 같아요. 저도 그쪽에 한 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핵심 파격시입니다. 파격이란 기존 형식을 깨버린다는 뜻이에요. 김립 시집 등 여러 학술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파격시라면 형식이 이상한 건가요? 형식도 형식인데 진짜 파격은 읽는 방법에 있어요. 한문으로 읽으면 완전히 정상적인 시인데 한자 하나하나에 우리말 소리를 이어서 읽으면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요?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먼저 한문으로 정상 낭송해 드릴게요. 천장 거무집. 하늘은 멀어가도 잡을 수 없고 화로 젖불래. 꽃은 시들어 나비도 오지 않네. 국수 한 사발. 국화는 찬 모래밭에 피어나고 지형 반종지. 나뭇가지 그림자 반쯤 연못에 들이웠네. 강정 빈 사과. 강가 정자에 가난한 선비가 지나가다. 대취 복송하. 크게 취해 소나무 아래 엎어졌네. 월이 산영계. 달이 기운이 산 그림자 바뀌고. 통시 구리래. 사람들은 시장에 이익을 구하러 오네. 아, 멋있네요. 가난한 선비가 취해 쓰러지는 그림이 딱 보여요. 근데 이중독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한자 뜻은 있고요. 각 행을 소리나는 대로 그냥 쭉 읽어보세요. 천장 거무집, 천장 거미집. 잠깐, 천장 거미집이요? 네, 화로 젖불래. 화로에서 곁불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아, 밥 짓는 장면이잖아요. 국수 한 사발, 국수 한 사발. 국수 한 사발. 진짜 밥상이 차려지고 있어요. 지형 반종지. 지렁 반종지. 지렁은 간장의 옛말이에요. 간장을 담은 작은 종지를 상에 올린 거죠. 세상에, 밑반찬까지 나와요? 강정 빈 사과, 강정의 빈 사과. 강정은 꿀을 바른 한과고요. 거기에 사과까지 올라왔어요. 강정이랑 과일까지. 진짜 밥상 차림이네요. 대취 복숭아, 대추 복숭아. 아, 과일도 2가지나요? 그리고 7번째 행, 월이 사냥개, 월이 사냥개. 월이는 개를 부르는 소리예요. 사냥개가 지저대는 장면이 떠오르죠. 밥상 한가운데 갑자기 개가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음식 냄새 맡고 달려드는 개 한 마리. 삿갓이 그 집에서 실제로 푸대접 받은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통시 구리래. 통시는 뒷간, 즉 화장실이에요. 통시에서 구린내가 풍겨오는 것. 밥상 차려놨더니 마지막이 뒷간이에요? 삿갓이 아주 작정을 하고 끝을 낸 거죠. 천장 거미집에서 시작해서 밥상, 반찬, 과일, 개, 뒷간까지. 푸대접 받은 집의 풍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려낸 겁니다. 이게 진짜 천재가 한 건지 아니면 되게 한가한 사람이 한 건지. 불 다일 거예요. 천재적으로 한가했던 사람이죠.
이 파격시의 기법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한자를 한문 뜻으로 읽으면 정통 한시가 되지만 한자 소리를 우리말처럼 이어붙이면 전혀 다른 문장이 나와요. 이걸 이중 독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법들이랑은 다른 건가요? 맞아요. 3화에서 나왔던 20수하는 한자 숫자 20, 30의 우리말 발음이 시무룩, 서러움처럼 들리는 쌍관법이었죠. 그건 특정 단어 하나의 이중 의미를 활용했지만 이중 독법은 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읽어내는 기법이에요. 규모가 훨씬 큰 기술이네요. 네. 그리고 이 기법이 성립하려면 한자 하나하나의 발음이 우리말 단어 소리와 정확히 맞아야 해요. 게다가 한문 문법에도 맞아야 하죠. 두 층위의 언어 규칙을 동시에 지키면서 시를 짓는 거니까 보통 내공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맞아요. 그냥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계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삿갓이 이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서당을 지나다가 훈장이 시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전이니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삿갓의 즉흥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로 전해집니다. 즉석으로요? 이 계산을 즉석으로 했다고요?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삿갓이 얼마나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 두 시가 겉보기엔 달라 보이는데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관찰이에요. 간음야점은 가난한 나그네가 술을 앞에 두고 돈 7립과 벌이는 내면의 갈등이고 파격시는 한문 철학의 탈을 쓰고 사실은 밥 한 끼의 이야기를 숨겨놓은 거잖아요. 결국 둘 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철학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의 이야기. 삿갓은 그걸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한시라는 형식으로 장난스럽게 포장해서 내놓은 거예요. 배고픔도 예술이 되는구나. 삿갓이 살았던 방식 자체가 그랬어요. 화려한 글자주가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소박한 밥상을 주제로 시를 썼으니까요. 오늘 구화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문이 밥상으로 바뀌는 마법을 처음 봤어요. 저도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간음야점에서는 삿갓의 인간적인 모습, 가난하지만 술 앞에서 흔들리는 그 감정을 봤고요. 두 번째 파격시에서는 같은 글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내는 이중 독법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화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다음 10화에서는 삿갓이 개성 땅을 밟습니다. 이름은 열린 성, 개성인데 왜 대문은 꽁꽁 잠겨 있는지 그 문을 열게 만든 삿갓의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0화에서는 삿갓이 드디어 개성의 발을 들입니다. 조선의 상업 중심지 그 유명한 개성 말이에요. 개성이요? 고려의 옛 수도 아닌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개성에서 삿갓은 대문 앞에서 퇴짜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 한 수를 남기죠. 그 시가 얼마나 절묘한지 오늘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빨리 듣고 싶은데요. 그 전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행에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던 삿갓의 발걸음을 따라 개성으로 가봅시다. 개성이라고 하면 어떤 곳인가요? 저는 인삼이랑 고려 청자 정도밖에 모르는데요. 맞아요. 개성은 고려 500년의 수도였고 조선시대에도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개성상인들, 소위 송상이라고 불리던 그분들이 전국 상권을 장악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명을 한번 보세요. 개성, 즉 열개자에 성성자를 쓰거든요. 뜻이 뭔가요? 열린 성, 개방된 도시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삿갓이 이 도시에 도착해서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더니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길손 하나 재워달라는데 그냥 퇴짜를 맞은 거죠. 아이고, 그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한겨울이었나요? 정확한 계절은 기록이 없지만 하루 종일 걸어온 나그네가 쉴 곳을 부탁했다 거절당한 거니까요. 그런데 삿갓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그냥 돌아섰을까요? 시를 썼겠죠. 삿갓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문 앞에서 그 자리에 딱 서서 붓을 꺼내 시를 한 수 지었어요. 그게 바로 개성인 축객시라고 전해지는 작품이에요. 개성 사람이 나그네를 쫓아냈다는 뜻을 담은 제목이죠. 자, 들어보세요. 음명개성 하패성 산명송악 기무신.
짧네요. 2줄밖에 없어요? 네, 이 시는 전해지는 것이 두 행이에요. 그런데 이 두 줄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첫 줄, 음명 개성 합해성. 고을 이름은 개성인데 어찌 이리 닫힌 성이냐? 오, 개성이 열릴 객가인데 실제로는 닫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명의 뜻과 현실이 정반대라는 걸 지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반어법이에요. 열려있다고 이름 지어진 도시가 실제로는 나그네에게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죠. 그러면 2번째 줄은요? 산명송악 기무신. 산 이름은 송악인데 어찌 뗄나무 하나 없느냐. 송악은 소나무 무성한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나무가 가득한 산인데 나그네가 불 하나 쬐일 장작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름과 현실이 반대네요. 소나무 산인데 뗄감이 없다니. 두 줄 다 같은 구조예요. 이름은 풍요롭고 열려 있는데 현실은 차갑고 닫혀 있다. 그걸 나란히 세워서 한 방에 보여준 거예요. 이런 기법을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첫 줄과 둘째 줄의 구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잖아요. 완전히 같은 구조로 도시와 산을 동시에 저격한 거군요. 근데 이 시를 대문에 써붙이기라도 한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삿갓이 지나간 자리마다 이런 시가 남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퍼졌을 거예요.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끔했겠죠. 개성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래도 계속 돌아다닌 건가요? 물론이죠. 삿갓이 발을 멈출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개성 지역에서 이번엔 아주 다른 분위기의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화가 아니라 삿갓의 재치가 빛나는 장면이에요. 어떤 상황인가요? 어느 집에 환갑잔치가 한창이었어요. 잔치 분위기는 좋은데 손님들이 시 한 수 지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갑잔치 자리에 모인 아들들이 7명이었대요. 7 아들? 그 시대엔 많은 편인가요? 아들 7이면 정말 복받은 집이었죠. 그런데 삿갓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들어볼까요? 4줄짜리 시예요. 피좌 노인 불사인 의시 천상 강신선 슬하 칠자 개위도 투득 천도 헌수연. 처음 2줄은 엄청 좋은 말 같은데요. 노인이 사람 같지 않다고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첫 줄, 피좌 노인 불사인. 피좌는 비스듬히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비스듬히 앉아 계신 노인은 사람 같지 않구나. 이거 욕처럼 들리죠? 네, 처음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다음 줄을 들어야 해요. 의시 천상 강신선. 천상에서 내려오신 신선이신 것 같구나. 아, 비록 피곤해 보이시지만 신선처럼 보인다는 극찬이었어요. 아, 욕인 줄 알았더니 칭찬이었군요. 맞아요. 이게 삿갓시의 묘미예요. 처음엔 욕처럼 들리게 해놓고 다음 줄에서 뒤집는 거예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가 웃음을 터뜨렸겠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스라 칠자 개 위도라고 했잖아요. 무릎 아래 7 아들이 모두 도둑이라고요? 맞아요. 이제 모두가 긴장하겠죠. 아들 7 형제가 전부 도둑이라고? 이게 또 욕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줄에서 또 뒤집히나요? 네. 투득천도 헌수연. 복숭아 서리를 해서, 즉 하늘의 복숭아를 훔쳐다가 수연, 장수를 비는 잔치에 바쳤다는 거예요. 아, 도둑질을 했는데 그 훔친 게 하늘의 복숭아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복숭아라고 하면 서왕모의 천도, 그거 먹으면 불로 장생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서왕모 신화에 나오는 불로장생의 복숭아 천도예요. 아들들이 그 귀한 것을 아버지 환갑잔치에 바쳤다는 거니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효도 칭찬인 거예요. 와, 욕인 줄 알았다가 칭찬, 또 욕인 줄 알았다가 다시 칭찬. 2번이나 뒤집었어요. 이걸 역전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청중이 긴장과 안도를 반복하면서 웃음이 터져나오도록 설계한 거죠. 그리고 이 시는 환갑잔치의 흥을 완전히 살려줬을 테고 삿갓은 그날 대접을 받았겠죠. 개성에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잔치에서 환호도 받고 삿갓의 하루가 정말 롤러코스터네요. 오늘 10화에서 우리가 본 것은 2가지 모습의 삿갓이었어요. 차가운 대문 앞에서 반어법으로 도시를 저격하는 삿갓,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역전구조로 모두를 웃기는 삿갓. 같은 언어 감각이지만 쓰임새가 전혀 달랐죠. 둘 다 결국 현실을 꿰뚫어보는 시선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삿갓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의 모순이나 역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시로 표현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술 한 잔 곁에 두고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